이제 내 인생은 여기 유배지에서 끝이 나는구나. 불쌍한 내 가족들 어떻게 할꼬. 집 주위에 가시 울타리가 쳐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조선시대 사형 다음으로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배형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위리안치, 천리 밖으로 쫓겨나 평생을 낯선 땅에서 보내야 하는 정배, 그리고 가족도 고향도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유배지에서의 삶.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조선 최고의 학문이 탄생했고 신분을 초월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유배영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역사 속 감춰진 유배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리안치. 이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관아 관리의 냉정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남자의 집 주위로 가시가 돋친 울타리가 둘러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리안치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유배형 중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었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형벌이었습니다. 울타리 안의 작은 공간, 그곳이 이제 그의 전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영모나 대역죄를 저질렀지만 목숨만은 살려준 경우에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집 주위를 가시나무로 빙 둘러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 높이는 대략 사람 키 정도였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엮었습니다. 출입문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밤낮으로 관군이 지켰습니다. 1689년 기사왕국 때 남인의 영수였던 권대운이 위리안치를 당했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간 그는 작은 초가집 주위에 가시 울타리가 쳐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관군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울타리를 세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울타리는 그의 집을 완전히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위리안치를 당한 사람은 일체의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조차 자유롭게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의 허락을 받아야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마저도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명만 들어올 수 있었고 대화 내용은 모두 감시를 받았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만 주어졌습니다. 관군이 울타리 문을 열고 밥그릇을 밀어 넣어주면 그것을 받아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된장과 김치가 고작이었습니다. 병이 나도 의원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이 며칠씩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병이 악화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1722년 노론의 영수 김창집이 신임사화로 위리안치를 당했습니다. 경상도 거제도에 유배되어 가시 울타리 안에 갇혔습니다. 그는 매일 울타리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시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위리안치는 죽음을 기다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울타리 안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름이면 가시나무 울타리가 햇빛을 가려 습기가 찼고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울타리 틈으로 들이쳐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어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관아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 허락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광군들이 교대로 울타리를 순찰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탈출을 시도하면 즉시 사형에 처해졌으니까요. 하지만 탈출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시 울타리는 너무 높고 촘촘했으며 광군의 감시는 한시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위리안치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평생을 울타리 안에서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이 흘러도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가족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결국 홀로 남아 울타리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위리안치는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배. 삼천리 밖으로 귀양 보낸다. 임금의 명이 떨어지는 순간 남자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배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유배형으로 특정 지역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위리안치처럼 울타리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배는 죄의 경중에 따라 거리가 달랐습니다. 2000리, 3000리로 나뉘었는데 3000리가 가장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3000리면 제주도나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죄가 무거울수록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반역이나 역모 관련자는 대부분 3000리 정배를 받았고 정치적 이유로 귀양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 때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이 줄줄이 정배를 당했습니다. 김일손은 함경도로, 권오복은 전라도로, 권경윤은 경상도로 흩어졌습니다. 모두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가족들과 눈물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배를 받으면 즉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흘에서 닷새 안에 길을 떠났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포졸들의 호송을 받으며 걸어가야 했는데 하루에 50리씩 걸었습니다. 강진까지는 보름, 제주도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면 관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관아에서는 거처를 정해 주었는데 대부분 마을 외곽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방 한두 칸짜리 초가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집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정배를 받은 사람은 낮 시간에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장도 보고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관아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곤장을 맞았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관아에 가서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관아에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족들이 돈을 보내주면 그나마 나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글을 가르치거나 글씨를 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519년 김효사화 때 조강조가 전라도 능주로 정배되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지내며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쌀과 나무를 조금씩 갖다 주었고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정배도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배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수는 있었지만 오가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급한 소식도 늦게 전해졌습니다. 부모의 부고를 석 달 뒤에 받는 일도 흔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유배지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안치. 고향에서 백리 밖에 머물러라. 비교적 가벼운 명이었지만 그래도 유배는 유배였습니다. 안치형이었습니다. 정배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집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거리가 가까웠고 감시도 덜 엄격했습니다. 그래도 유배지에서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치는 주로 가벼운 정치적 과오나 상소 문제로 내려지는 처벌이었습니다. 임금의 뜻을 거스르거나 당쟁에 휘말렸지만 죄가 크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고향에서 100리나 2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한양 양반이면 경기도나 충청도 정도였고 지방 양반이면 이웃 고을 정도였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연로 의심을 받은 많은 양반들이 안치를 당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100리 떨어진 양근이나 지평 같은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거리가 가까워 가족들이 가끔 찾아올 수 있었고 편지도 자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치를 받은 사람은 정배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집 밖 출입이 자유로웠고 유배지 인근을 돌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고 한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관아에 정기적으로 보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관아에 가서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덜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이 가까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농토가 있으면 계속 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비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를 가르치거나 학문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1755년 나주 벽서 사건 때 많은 남인 학자들이 안치를 당했습니다. 윤봉구는 황해도로, 이하고는 강원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안치는 몸은 구속당했지만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치도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가까운 곳이라 해도 집을 떠나야 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씩 걸렸습니다. 운이 나쁘면 안치가 정배로 바뀌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치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학문에 정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치 기간 동안 중요한 저술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유배가 오히려 학문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아의 감시는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안치는 징계의 성격이 강해서 죄인을 엄하게 다스리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관리들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얼굴만 확인하면 되었고 일상생활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처벌이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안치에서 정배로, 정배에서 위리안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유배를 가면 끝까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관아에서 정갈이 올까 조마조마했고 밤이면 혹시 모를 급변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부처. 이제 떠나야 합니다. 유배 선고가 내려지고 사흘째 되는 날 포졸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처, 즉 귀양을 보내는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유배지까지 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고통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야 했고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유배의 고통은 이미 길 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처는 유배인을 목적지까지 호송하는 과정을 말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포졸 2~3명을 보내 유배인을 감시하며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유배인의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랐습니다. 고위 관료였다면 말을 타고 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손에는 가벼운 포승줄이 묶였고 포졸들이 앞뒤로 호위했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 때 이연적이 경상도 청송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한양에서 청송까지는 300리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닷새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첫날은 양주까지, 둘째 날은 가평까지 이렇게 하루에 60리씩 걸었습니다. 봄날이라 날씨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많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부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죄인을 구경하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양반이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통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면 주막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이유로 헛간이나 마구간에서 자야 했습니다.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파는 음식을 살 돈이 없었고 포졸들이 주는 죽이나 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길 위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습니다. 산적을 만날 수도 있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 길을 걸어야 했고 강물이 불면 건너지 못해 머물러야 했습니다.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며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졸들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어떤 포졸은 유배인을 동정하여 잘 대해주었지만 어떤 포졸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걸음이 느리다고 채찍질을 하거나 쉬고 싶다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걷도록 강요했습니다. 포졸에게 뇌물을 주면 대우가 나아졌지만 돈이 없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1591년 정렬입의 난에 연루되어 수백 명이 유배를 갔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되었기 때문에 길 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까지, 어떤 사람은 함경도까지 끌려갔습니다. 가족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울음소리가 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유배지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재촉했고 정해진 날짜 안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유배지에 도착하면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유배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거처를 정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부처의 고통은 끝났지만 유배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배와 유배 생활의 실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관아에서 전해온 문서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배, 즉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배는 여러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면 대사면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는 정치 상황이 바뀌어 과거의 죄가 용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배인이 해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많은 유배인들이 풀려났습니다. 영조 때 사도세자 사건으로 연루되어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을 유배지에서 보낸 사람들이 드디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아가 보니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의 실제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정약용처럼 학문에 매진하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유배가 오히려 학문의 완성기가 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배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배지의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흔했습니다. 가족의 부고를 받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8년을 유배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점차 마음을 다잡고 서예에 몰두했습니다. 추사체를 완성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역관 이상적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유배지에서 현지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유배인들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의술이나 농사법을 나누었습니다. 송시열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배되어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포졸의 호송도 없었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떠났던 사람이 백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도착해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집은 무너져 있었고 논밭은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왔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해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고 다시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배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유배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조선시대 유배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자 때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학문을 완성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